자, 영하권의 맹추위가 뉴욕 증시에도 찾아왔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인데다 소매 판매까지 부진하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떠할지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 연준을 시작으로 유럽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유럽도 이제 빅스텝을 단행한 건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게 아래 공포라고 하죠. 이것 네. 때문인지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연준 의장의 뭐 매파적인 발언도 그렇지만 오늘 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경기 침체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네. 갑자기 또 하락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는 통화 정책 때문이죠. 예.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더 금리 인상 기조가 오래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긴장감,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많이 조정됐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지표예요. 주로 미국 소매 판매 지표. 그러니까 역시 소매 판매도 감소하겠다. 경기 침체 오겠다. 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랬죠. 여전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꺾였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을 실망케 하는 그 지표나 실적치나 아니면 뭐 FOMC의 어떤 의사결정,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실망을 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오면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판매 지수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예. 투자 심리를 또 더욱 냉각시킨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체감 경기 반영한 지표인 지금 말씀하신 11월 소매 판매에 꼽히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이게 이제 감소를 큰 폭으로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 내 소비가 이걸 기점으로 계속 둔화할 거다 이렇게 네. 좀 예상이 됐기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좀 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간 것, 그것은 시장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FOMC 회의 페드에서도 시장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성장률, 미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주로 9월까지만 해도 페드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그래도 괜찮아. 1%대는 유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제 전망치는 0.5%로 크게 하향 조정한 거예요.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도 유로존도 그밖에 다른 나라들도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들어갔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ECB,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요 6.3%로 상향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도 내년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0.5%로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어요. 이게 뭘까요? 물가는 높은데 성장률은 0%대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더 가혹한 경제가 오겠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더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시장이 깜짝 놀라서 주가에 반영된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오늘 이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은 11월 소매 판매액 이게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일 거야. 0.2% 정도만 소매 판매액이 감소할 거야 그랬는데 더 라고 기대했는데 훨씬 많이 그 빠졌군요. 기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능가하는 수준으로 마이너스 0.6%니까 그리고 이것은 1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매 판매액이 크게 꺾이는 이유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서예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는군요. 경기 침체가 올 것 소비자들이.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고 고용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일자리도 좀 간당간당해요. 이렇게 느끼면 우리 자동차 이참에 바꿉니까? 1년, 2년 더 탈까요? 더 탈죠. 그죠? 이런 내구재 소비가 둔화되니까 그 내구재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꺾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을 예고하는 그런 여러 사인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 놀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CPI 지수가 좀 예상보다 더 낮아지면서 물가가 조금 뭐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대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가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네. 그건 또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루 맞아요. 만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전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움직임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몸살 감기에 걸린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뉴욕 증시를 흔든 그 경기 침체 공포, 우리 증시도 오늘 뭐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증시도 좀 짚어주시고 어떻게 좀 네. 전망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CPI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음, 시장에서는 기대가 산타랠리 올 거야. 연말에 그러니까요. 괜찮을 거야. 네. 통상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공포가 없을 경우라면 산타랠리가 오는 격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연말에 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연말 여러 가지 상품 수요도 늘어나고 백화점이라든가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연말이 됐는데 산타랠리 꺾이겠네라는 이런 생각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새벽 4시에 발표를 합니다. 저도. 그리고 CPI가 밤에 한밤중에 발표가 되면 또 실시간으로 즉시 분석을 해드려요. 30분, 40분 동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네.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그 다음날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미국 시장이 휘청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휘청이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점으로 2,354 정도의 코스피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역시 또 한번 빠졌죠. 6% 포인트 이상 예. 빠졌죠. 이런 것들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겠다. 결국 주가의 저점은 10월에 형성됐을지 모르나 주가의 어떤 기울기 자체는 경기 침체가 계속 상승을 못하게 막는 그러니까 중력처럼.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 몰라도 네. 어떤 이게 모멘텀을 가지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이런 네. 어떤 힘을 얻는 동력의 요인은 없는 거군요. 생각해 보시면 당장은. GDP가 줄어드는 게 경기 침체인데 음, GDP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평균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뜻하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혹은 주가 지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라는 게 계속 또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월 이런 뭐 CPI 지수 소매 판매 계속 나올 텐데 네. 그때마다 예상치보다 좋지 않고 네. 예상치보다 좋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반등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어떤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괜찮은 뉴스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근데 22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대를 품었지만 또 꺾일 수도 있고 CPI 발표가 또 실적치가 기대치보다 못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국면. 이런 긴축의 시대의 특징들인 거죠. 그런 국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네. 좋은 소식 전해본 적 있으세요? 잘 근래? 없죠.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겹겹이 쌓이니까 주가도 뚜렷하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구조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CPI 말고 소매 판매액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지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근데 생각이 드네요. 미국 경제의 70% 정도 그게 소비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에서 미국의 소비가 무너진다. 그럼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중은행들이 11월 신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서 변동형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대출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거죠. 이 코픽스가 사상 처음으로 4%. 네. 예, 이거 뭐 2점 몇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를 돌파했는데 네. 코픽스가 오른다. 이 의미는 이제 대출 금리 인상을 뭐 의미하는 걸 수 있을 텐데 네. 현재 대출 금리 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코픽스 개념을 말씀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러니까 은행연합회가 이 코픽스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8개 국내 은행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로부터 어떤 정보냐? 이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금 조달 비용을 산출하는 거예요, 지수로.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겠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그것을 반영한 지표이고요. 이것은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어쩌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속하게 반영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상승한다. 첫 4.3% 이 정도를 기록한다. 이것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중금리 자체가 레벨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가늠케 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봐도 지금 7월에 2.9였는데 네. 벌써 뭐 4, 5개월 사이에 4.3이라는 거는 엄청 많이 올랐다고 좀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연준이 어제 발표 있었죠. 내년 네. 최종 그제 새벽이었습니다만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상향 조정을 그 점도표를 찍었는데 네. 한국은행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영 총재는 3.25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오르면 코픽스도 오르게 되고 네. 대출금리도 뭐 동일처럼 오르게 될 테니까 내년 대출금리를 좀 인상해 본다면 우리의 시장 어떻게 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 시장금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입니다. 음. 이 알파는 시중은행들이 결정짓는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준금리는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이 시중은행이 돈 빌릴 때 쓰는 그 금리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했을 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게 결국 시중금리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올해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은 시점은 23년 2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2분기의 정점을 향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고 있는데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중금리는 올해 끝자락에도 이렇게 뭐 대출금리 상단이 뭐 7% 정도를 찍었는데 찍을 것이라고도 저희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많은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23년에 기준금리 레벨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준금리의 고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 23년 1, 2분기 동안에도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8, 9% 상단 정도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변동금리 대출자들에게 이자 부담 정말 커지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가혹한 시기가 올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무런 얘기예요.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국제통화기금 IMF가 네. 한국의 부동산 이 버블이 온 거기 때문에 네. 버블로 진단을 했고 부동산 값이 더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린 겁니다. 네. 이 보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고 금리 인상 효과를 좀 감안한다면은 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겠습니까? 네. 저도 이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예, 네, 예. 이렇게 이게 생겼습니다. IMF 보고서죠? 예, 네. 한 50여 페이지 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안정성이라든가 요 내용 요 예, 내용인 거죠? 이 보고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한국 집값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하향 조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뭐냐면 이 선진국의 집값이 이 신흥개도국의 집값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물가 시대가 먼저 왔고요. 22년 올해.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 11%대입니다. 미국이 9.1% 고점을 찍었잖아요. 예. 영국은 11%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갈수록 높은 물가예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0%대에 준하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나오니까 고물가 압력이 있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에 따른 충격은 선진국이 먼저 받는 거예요. 신흥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점검을 해봤더니 더 높은 금리를 채택한 우리나라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은 이 와중에 금리 인하했죠. 일본은 금리를 동결했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니까 이게 마치 중력처럼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택 가격을. 그래서 마이너스 10%포인트 이상. 이것은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이죠. 그때의 집값과 지수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도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상당한,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 집값이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져 주는 거, 이것은 어쩌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이게 하락이 아니라 안정화가 아니라 그냥 급락 혹은 폭락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큰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제 윤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네.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겠다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실효성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도 마중물 역할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입법부의 통과가 필요한 그렇죠. 법적 통과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수요가 너무 부진한 상태에서 지금 이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예. 이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 시장 침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를 어떻게 보면 그 규제가 이 버블일 때 도입했던 거거든요. 지금처럼 폭락기 같은 경우 이런 기간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적정한 시장, 그러니까 폭락을 막는 적정한 하락, 안정화,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들이 좀 나온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으나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그렇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는 거는 고사하고 네. 어쨌든 지금의 그 급락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